1600년 8년 조선의 왕이 된 한 남자는 이미 아버지의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를 패주라 부르며 아버지의 후궁 김계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라를 어지럽힌 비도덕한 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정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된 15년간의 치밀한 정치적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은 400년 늦은 고발장입니다. 지금부터 이 비극을 설계한 공모자들을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김계시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그리고 역사 속에 숨겨진 광해군의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1608년 그는 조선의 가장 빛나는 외교적 군주였습니다. 임진왜란의 잿더미에서 나라를 일으킨 영웅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신흥 만주 세력 사이에서 조선의 생존을 지켜낸 천재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5년 후 그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는 유배죄인이 되었습니다. 왕에서 죄수로, 영웅에서 패주로 무엇이 이 유능한 군주를 무너뜨렸을까요? 이 비극의 씨앗은 그가 왕이 되기 훨씬 전 그의 아버지 선조의 궁궐에서부터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662년 4월 임진왜란의 불길이 한양을 집어삼켰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조선의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왕 선조는 북쪽으로 명나라 국경을 향해 급히 도망쳤습니다. 궁궐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나라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20살의 젊은 왕세자 광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 광해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전국을 돌며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확보하며 사실상의 군주로서 조선의 저항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겨울밤 야영지에서 그의 손은 매서운 바람에 얼어붙었고 손가락 끝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손으로 붓을 잡고 경문을 썼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나라 전체를 짊어진 짓누르는 무게가 끊임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용포조차 없이 초라한 무명옷을 입고 그는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전쟁은 7년간 이어졌습니다. 광해는 버텼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침묵의 반항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살아남는 것,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8년 왜군이 마침내 철수했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선조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광해는 창덕궁뜰의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년 만에 아버지를 맞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시선을 기다렸습니다. 환영을 기대했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하지만 선조의 눈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환영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이 광해의 등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광해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신이 전쟁 영웅이 된 것을 증오한다고. 실록을 조사하던 중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5년 이후의 기록들을 면밀히 추적하면 광해가 중요한 승리를 거두거나 백성을 구하는 업적을 쌓을 때마다 선조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를 처벌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인 칭찬 기록 바로 다음 장에는 반드시 왕의 엄중한 훈계나 질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공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태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토록 유능한 아들을 미워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762년 가을 조정 대신들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대신들은 광해를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하지만 선조는 차갑게 거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선조는 광해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신하들이 지켜보는 복도에서 왕은 날카롭고 차가운 말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네가 세자라고? 넌 그저 후궁의 아들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순간 광해의 주먹은 용포 소매 속에서 꽉 움켜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숙이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고 입안에서 철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선조는 광해를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하기를 무려 16년간 거부했습니다. 1692년 전쟁이 시작되고 1608년 선조가 죽을 때까지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광해는 끝없는 정치적 공포와 불안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언제 폐위될지,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16년을 견뎠습니다. 대신 선조는 자신의 적통 아들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했습니다. 임목대비에게서 태어난 어린 영창대군을, 무능하고 정치적 경험도 없는 어린 왕자를 공개 석상에서 칭찬하며 광해를 의도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정한 적자이니라. 이 아이가 왕위를 이어야 하느니라. 광해가 듣는 앞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선조는 의도적으로 궁궐 내에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광해를 지지하는 파벌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파벌. 이 분열이 훗날 광해를 공격할 정치적 무기가 될 것임을 선조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들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고립되고 끊임없이 멸시받던 광해는 궁궐의 그늘에서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아야 했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어떻게 움직여야 아버지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선조의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잡하게 얽힌 조정의 파벌 정치를 꿰뚫어 보며 궁궐의 모든 비밀스러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낮은 신분의 궁녀,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궁궐 어딘가에 존재했지만 결코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선조의 후궁이었지만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하의 그림자 속에만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광해는 그녀를 관찰하며 자신을 보았습니다. 유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필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둘 다 궁궐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유일한 동맹이, 이 유일한 이해자가 훗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뒤틀릴 줄은. 광해는 금지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조선 왕실의 엄격한 프로토콜을 어기고 자신을 적대하는 대신들을 우회하여 그는 아버지의 후궁인 김계시와 은밀한 지적 유대를 조심스럽게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인적 없는 복도에서의 짧은 대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정치적 고민을, 생존을 위한 전략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들었고 이해했고 날카로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를 무너뜨릴 스캔들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대신들은 그를 첩의 아들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김계시만이 유일한 정치적 동맹이었습니다. 유일한 이해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좁고 추운 방에 혼자 남은 광해는 작고 정교하게 조각된 옥 놀이개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주머니에서 따뜻하고 매끄러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공빈 김씨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
무조건적인 사랑과의 유일한 연결고리.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촛불 아래서 매끄러운 옥의 표면을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감촉, 부드러운 곡선, 이 작은 물건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멸과 심리적 고문과 끊임없는 위협 끝에 1608년 2월 1일 아버지 선조가 드디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마침내 35세의 나이에 조선의 제15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드디어 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진짜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임을. 708년 2월 광해군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광해군은 마침내 왕좌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즉시 실용적인 개혁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조선을 재건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대동법을 도입하여 세금 제도를 전면 개혁했습니다. 현물 대신 쌀로 세금을 거두어 농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대장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그는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빠르게 쇠퇴하는 명나라와 무서운 속도로 떠오르는 만주의 신흥 강국 후금 사이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를 공식적으로는 섬기면서도 후금과도 비밀리에 외교 채널을 열어두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중립 외교라 불릴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조선에 현명하고 유능한 군주가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왕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백성을 구하고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의 음악이 고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불과 몇 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인 파벌이 그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교적 이념으로 무장한 강경하고 타협 없는 관료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해군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첩의 아들, 비정통. 그들에게 광해군은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군주였습니다. 그들은 조정회의마다 그의 모든 개혁안을 조직적으로 막았습니다. 그의 실용적인 정책을 원칙이 없다, 불순하다, 명분이 없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광해군은 어좌에 앉아 깨달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관료제의 협력과 동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왕좌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는 순간 그것은 쇠사슬로 변했습니다. 즉위식 당일 광해군은 무거운 익성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금실과 옥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왕관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목과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으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옥 놀이개는 두꺼운 용포와 갑옷처럼 무거운 의례복 아래 그의 가슴에 차갑게 눌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기억이 이제 차가운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안이 아니라 무게였습니다. 그는 높은 어좌에서 조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수백 명의 신하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충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선조가
평생 그에게 보냈던 것과 똑같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공식 기스는 김계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음란하고 교활한 여자, 권력을 탐하는 요부, 나라를 어지럽힌 악녀. 하지만 다른 사료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기록은 그녀를 지극히 영리하고 정치에 밝았으며 왕의 신임을 받을 만한 총명한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극명한 모순이 존재할까요? 간단합니다. 는 누가 썼습니까? 김계시를 죽인 자들입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킨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편찬한 기록입니다. 승자가 쓴 역사입니다. 관료제에 완전히 배신당하고 고립된 광해군은 김계시와의 동맹을 더욱 깊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그의 비공식적인 정치 조언자로, 그의 눈과 귀로, 그의 그림자 장관으로 만들면서 1968년 겨울 깊은 밤 은밀한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광해군은 천천히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촛불 아래서 부드럽게 빛나는 작은 옥. 그는 그것을 김계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행위. 김상궁, 당신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 대신들은 나를 왕으로 보지 않소. 당신만이 나를 이해하오. 광해군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고립된 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김계시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 천한 몸은 오직 전하의 그림자 속에만 있겠습니다.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그들만의 비밀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훗날 그들 둘 모두를 파멸시킬 증거가 될 줄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파괴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인 파벌은 왜 그토록 광해군을 증오했을까요? 정책적 의견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념이었습니다. 서인 파벌에게 명나라는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나라, 문명의 중심, 의리의 대상이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절대적이고 광신적인 충성이 그들 세계관의 전부였습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어도 설령 명나라와 함께 멸망하더라도 그것이 의리라고 믿었습니다. 광해군의 실용적인 중립 외교는 그들의 눈에 도덕적 배신이었습니다. 조선의 생존보다 대의 명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백성의 목숨보다 의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조선과 왕을 파괴하더라도 이념적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은 그들에게 반역보다 더 큰 죄였습니다. 광해군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습니다. 궁궐 밖의 외적, 명나라와 후금의 압력,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것은 궁궐 안의 적들, 그를 증오하는 자국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아주 곧, 궁궐 안의 적들이 궁궐 밖의 적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1625년 광해군 7년 가을이었습니다. 김계시를 통한 비밀 정보망이 한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서인 파벌 핵심 인물들의 은밀한 서신. 그것을 읽는 순간 광해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반역 음모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서인 파벌은 단순한 정책 방해를 넘어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구체적인 반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음모는 광해군이 후금과 평화 협상을 타결해 조선의 안전을 확보한 직후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이 갈등이 도덕이 아닌 처음부터 외교 정책의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비밀 서재에서 배신자들의 명단을 읽는 광해군의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신뢰했던 신하들의 이름과 그들의 비난, 비정통왕,
배신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옥 놀이개를 김계시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지켜주오. 당신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 이제 놀이개는 단순한 유품이 아닌 음모와 배신으로 무거워진 그들의 공유된 비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군주로 남아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형제로서 도덕적으로 남아 죽을 것인가? 유교적 윤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왕권을 지킬 것인가? 구석에 완전히 몰린 광해군은 그가 역사에 악명 높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914년부터 1618년 사이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이복 동생들의 처형을 하나씩 승인했습니다. 먼저 영창대군이, 그리고 능창군이. 이것은 무작위적인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계산된 절박한 정치적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반역 음모의 중심에 있던 왕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제거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인 파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선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폭군, 인륜을 저버린 괴물, 피해 굶주린 살인자라는 서사를 조선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광해군은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괴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김계시가 놀이개를 조용히 돌려주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전하께 있어야 합니다. 조정회의가 있는 날이면 신하들의 날카롭고 가시 돋친 비난과 공격을 참으며 광해군은 높은 어좌에 앉아 용포 소매 속에서 매끄러운 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따뜻한 옥의 감촉, 어머니의 온기, 그의 유일한 동반자, 그의 침묵의 증인,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위협은 제거되었고 왕권은 간신히 지켜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붙여 왕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방금 자신의 손으로 적들에게 가장 완벽한 패위의 명분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직접 쥐어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19년 3월 만주 심양 근처 사르후 평원, 명나라가 쇠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도박으로 후금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수십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조선도 명나라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명나라를 돕지 않으면 배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돕는다면 조선 군사들이 무의미하게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광해군 생애 최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을 은밀히 불러 극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나라를 돕는 척하되 전황을 신중히 판단하시오. 만약 명나라가 패배할 것 같으면 주저없이 항복하여 우리 군사들의 목숨을 보존하시오. 백성이 먼저이고 의리는 그 다음이요.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자 천재적인 중립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명나라 대군은 후금에 참패했습니다. 강홍립 장군은 광해군의 명령대로 항복했고 1만 3천 조선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광해군의 예측대로 그는 백성을 구하고 후금과의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서인 파벌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항복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자 죄악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실용주의는 그들 눈에 궁극적인 악이었고 이 비겁한 행위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광해군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 천재성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바로 그를 제거할 최종 명분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며칠 뿐이었습니다. 1923년 겨울 한양의 한 사대부 저택 깊은 곳에서 은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촛불도 최소한만 켰습니다. 서인 파벌의 핵심 인물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이귀, 김류, 신경진, 그리고 능양군. 그들은 오랜 논의 끝에 한 가지 전략에 합의했습니다. 광해군의 외교는 반역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외교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귀가 말했습니다. 김계시입니다. 김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해군과 김계시의 관계를 사용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완벽한 도덕적 명분입니다. 부도덕한 왕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이해합니다. 형제 사례와 함께 사용하면 완벽한 패위 명분이 됩니다. 그들의 반역적인 쿠데타를 정의로운 혁명으로 포장할 완벽한 전략. 진짜 이유는 외교 정책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도덕 문제라고 선전하는 것. 공식 인조 반정 기록은 부도덕과 폭정을 패위의 첫 번째 이유로 명시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도 남아있는 물증이 있습니다. 광해군의 외교 서신들, 명나라와 후금 사이를 오가며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려 했던 외교 문서들. 이 서신들은 한 남자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조국을 파괴적인 전쟁으로부터 구하려 했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묻혔습니다. 1923년 3월 13일 새벽, 인조 반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새벽녘, 반란군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광해군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호위병들이 하나둘 배신했습니다. 수도 방어를 담당하는 군대가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관료제가 침묵으로 쿠데타에 동조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를 버렸습니다. 쿠데타는 공개적으로 광해군의 김계시와의 부도덕한 관계와 형제 살해의 폭정과 인륜을 저버린 악행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밀회의에서 그들이 말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명나라를 배신한 중립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반란군 병사들이 창덕궁에 난입했을 때 그들은 광해군을 찾아냈습니다. 한 병사가 광해군의 용포를 거칠게 뒤져 숨겨진 옥 놀이개를 발견했습니다. 병사는 그것을 폭력적으로 찢어냈고 놀이개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광해군의 손바닥을 깊이 베었습니다. 선혈이 따뜻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이것은 마녀 김계시의 장신구다. 증거다. 부정한 관계의 증거. 병사가 승리의 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옥 놀이개는 거칠게 바닥에 던져졌고 차가운 돌바닥에 세게 부딪혀 선명한 금이 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 깨졌습니다. 한 대신이 김계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들의 비밀 계약을 악의적으로 뒤틀었습니다. 저 여자가 전하의 그림자 속에 숨어 권력을 농간하고 벼슬을 팔고 나라를 좀먹었습니다. 충성의 언어가 반역의 증거로 완전히 둔갑했습니다. 오직 전하의 그림자 속에만이라는 충성의 맹세가 그림자 속에 숨어라는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함정이 완전히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그의 가장 큰 죄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왕에서 죄인으로, 군주에서 유배자로. 하지만 이 정치적 살인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모자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반역을 정의로, 살인을 구원으로 포장하는 것. 쿠데타가 성공한 바로 그날 오후, 공모자들은 김계시를 궁궐에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변론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증인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저작거리로 끌려가 수백 명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즉시 참수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잔혹하고 신속하고 공개적이었습니다. 완벽한 희생양,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여자, 입을 막아야 할 증인.
광해군은 강화도를 거쳐 먼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승자들, 새로운 왕 인조와 서인 파벌은 즉시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자신들의 반역을 정의로운 혁명으로, 광해군을 폭군으로, 김계시를 요부로 그려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승자들은 원하는 대로 기록을 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8년이 흘렀습니다. 1941년 8월 7일, 제주도의 좁고 허름한 유배지에서 광해군은 67세의 나이로 홀로 죽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신하도, 친구도. 그는 텅 빈 방에서 깨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옥놀이개를 손에 꽉 움켜쥔 채 마지막 숨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한 늙은 시종이 그 작은 옥 장신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금이 간 곳에 거칠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을 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진 틈새가 드러낸 것, 옥의 뒷면에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섬세하게 새겨진 작은 글자 하나. 구왕, 빛광, 광해군 이름의 첫 번째 글자, 그의 정체성. 하지만 그들 승자들은 한 가지 증거를 미처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놀이개는 단순히 그의 어머니가 준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 새겨진, 그의 영혼이 담긴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침묵의 반항, 행위는 수동적인 고통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인내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폐위당하고 유배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그는 여전히 구왕, 빛으로 남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 흩어진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아버지 선조의 평생에 걸친 심리적 학대와 질투, 서인 파벌 신하들의 이념적 광기와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충성, 그리고 너무나 편리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등장한 김계시 스캔들. 이 모든 증거를 하나로 연결하면 하나의 끔찍하고 명백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도덕적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15년에 걸친 조직적 살인이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현대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편견 없이 재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고도 명백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광해군의 적들이 명나라에 대한 배신, 의리를 저버린 반역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던 바로 그 중립 외교가 사실은 17세기 동아시아라는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가능했던 가장 현명하고 천재적인 정치 전략이었다는 것을 광해군은 성공적으로 두 초강 대국, 빠르게 쇠퇴하는 명나라와 무서운 속도로 떠오르는 만주 후금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파괴적인 전면전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 목숨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뒤를 이은 인조와 서인 파벌은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의리, 외교를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916년 병자호란. 조선은 치욕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고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바로 그 치욕을, 법의학적 발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바로 그 이유, 그의 배신적인, 비겁한 중립 외교가 사실은 조선을 구한 유일하게 현명한 길이었다는 것.
그를 죽인 자들의 의리가 오히려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 김계시는 나라를 어지럽힌 음란한 요구로 낙인 찍혀 거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광해군은 인륜을 저버린 잔혹한 폭군으로 외로운 섬에 유배되어 홀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누구의 정책이 실제로 조선을 지켰습니까? 누구의 대의 명분이 조선을 전쟁과 굴욕과 치욕으로 이끌었습니까? 누가 진짜 애국자였고 누가 진짜 반역자였을까요? 누가 백성을 구했고 누가 백성을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그는 마침내 완전히 철저히 오직 자신의 그림자 속에만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지워지고 역사에서도 지워지고 기억에서도 지워진 채. 하지만 그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빛이었습니다. 구왕, 그가 스스로 선택한 침묵의 반항, 그가 죽는 순간까지 지킨 마지막 정체성, 그가 역사에 남긴 마지막 증언,